전 세계가 지켜본 밀라노 동계 올림픽 폐막. 하지만 진짜 전쟁은 경기장 밖에서 시작됐습니다. 70년 올림픽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S급 판정의 주인공,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아무도 기억 못할 것이라며 비아냥대던 외신 기자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밀라노 한복판에서 수만 명의 인파가 파도처럼 밀려드는 광경, 그 끝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의 자부심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들을 한국의 매력 앞에 무릎 꿇게 만든 진짜 저력은 무엇이었을까요? 23년차 기자의 팬들을 멈추게 만든 대한민국 역대급 반전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밀라노 폐막 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끝, 제가 3년 전에도 지나쳤던 그 박물관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어진 줄의 끝을 찾다가 저는 그냥 그 줄 맨 뒤에 섰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였습니다. 올림픽 마지막 날까지 끝이 없던 줄, 옆 전시관들이 짐을 싸던 그 시간에도 오히려 더 길어지던 그 줄. 저는 그 줄의 의미를 사흘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저는 에단 콜린스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으로 AP통신 국제부 기자로 일한 지 올해로 23해가 됩니다. 런던, 카이로, 베이징, 상파울루. 분쟁 지역도 다녔고 정상회담도 따라다녔습니다. 올림픽 취재는 이번 밀라노가 5번째였습니다. 아테네에서 시작해 베이징, 런던, 리우를 거쳐 밀라노까지. 그 긴 여정 어딘가에 한국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였습니다. 서울 취재를 위해 사흘을 머물렀고 거리를 가득 메운 붉은 물결 속에서 수첩 몇 장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제 취재 노트 어딘가에 기록된 뒤 오랫동안 다시 꺼내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밀라노에 도착한 건 개막 사흘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기사의 뼈대를 거의 완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메달 집계와 종합순위 분석, 이번 대회를 수놓은 스타 선수 특집, 그리고 폐막식 연출 프리뷰. 뻔하다면 뻔한 구성이지만 23해 동안 제가 직접 다듬어온 검증된 방식이었습니다. AP통신의 올림픽 기사는 감동수기가 아닙니다. 팩트가 먼저고 분석이 다음입니다. 그 원칙 하나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기자가 없을 정도로 이미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이 뚜렷한 나라였으니까요. 반도체 하나로 세계 공급망을 쥐락펴락하는 나라. K-팝이라는 전례 없는 문화 현상을 만들어낸 나라. 이번 밀라노 대회에서도 빙상 종목 강국으로 세계의 시선을 받고 있는 나라. 취재 리스트 어딘가에 코리아 하우스 방문 항목이 적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선순위는 한참 아래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바에서 독일 ARD 방송 기자 한나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가 현지 커뮤니티 자체 평가에서 전체 1위를 받았다고요. 근데 더 이상한 건 평가한 사람 대부분이 올림픽 관계자가 아니라 밀라노 시민이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밀라노 시민들이 왜 올림픽 홍보관을 평가하고 앉아있을까? 어차피 며칠 뒤면 다 사라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제 취재 리스트에서 코리아 하우스의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이 올림픽의 결말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화가 꺼지고 메달이 집계되고 선수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 화려하게 시작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 23해 동안 저는 그 공식이 단 한 번도 빗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숙소로 돌아가던 골목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3년 전 밀라노 패션 위크 취재 때도 지나쳤던 그 박물관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 밀라노에서 가장 품격 있는 문화공간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문 앞에서 시작된 줄이 골목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줄의 끝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맨 뒤에 섰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나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취재 리스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줄 맨 뒤에 서서 앞을 살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고함도 없었고 현란한 조명도 없었습니다. 관람객을 끌어당기는 과장된 퍼포먼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줄이 길었습니다. 아주 길었습니다. 시선을 돌려 맞은편을 봤습니다. 프랑스관 앞에는 두세 명이 서 있었고 그 옆 캐나다관은 스태프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폐막을 하루 앞둔 오후 행사장 전체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씩 끊겨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줄만은 달랐습니다. 저는 기자 본능으로 줄 안에 선 사람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밀라노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손에 든 60대 이탈리아 여성도 있었습니다. 장을 보다가 잠깐 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낭을 맨 동유럽 청년 셋이 스마트폰을 보며 서 있었고 학교 수업을 막 마친 듯한 10대 청소년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촌 점퍼를 입은 캐나다 바이애슬론 선수 한 명이 혼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이유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한 방향을 향해 천천히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입구로 들어서자 공간이 달랐습니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의 정원과 건물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시물이 이 공간을 덮어 씌운 게 아니라 공간 안에 조심스럽게 녹아든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첫인상이 낯설었습니다. 국제행사의 홍보관이란 대개 자국의 것을 최대한 크게 펼쳐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박물관은 박물관으로 두고 한국은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K 데스티네이션 게임 코너였습니다. 화면 앞에 서면 몇 가지 질문이 나오고 여행 성향을 진단해서 한국 관광지를 추천해주는 인터랙티브 체험이었습니다. 줄 서 있던 60대 이탈리아 여성이 화면 앞에 섰습니다. 잠시 후 추천 결과가 떴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혼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찍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낯설다는 편이 더 정확했습니다. 제가 수십 개의 국제 행사에서 봐온 홍보관들은 대부분 방문객을 구경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시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사진을 찍게 하는 방식. 그런데 이 공간은 방문객을 경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저는 그 순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한강 편의점 콘셉트로 꾸며진 공간이 나왔습니다. 컵라면, 삼각김밥, 음료들이 진열돼 있었고 한쪽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캐나다 바이애슬론 선수가 그 테이블에 혼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그 자세 그대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치다가 멈췄습니다. 뭔가를 적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첩을 꺼냈지만 첫 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짧게 한 줄만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경하러 온 게 아니다. 뭔가를 경험하러 왔다. K뷰티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올리브영 인기 제품들이 진열돼 있었고 퍼스널 컬러 진단 체험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긴 대기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프랑스 억양의 두 여성이 제품을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성분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알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입구 쪽으로 나왔습니다. 들어올 때와 같은 자원봉사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곧았고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종일 서 있었을 텐데 피로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방문객이 나올 때마다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정확하게. 저는 박물관 정원을 빠져나오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줄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제가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폐막을 하루 앞둔 오후, 다른 전시관들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그 시간에 저는 걸음을 멈추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과시가 아니라 일상.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눈에 들어온 것들을 받아 적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두 줄이 제 기사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될 거라고는 그 순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프레스센터로 일찍 나왔습니다. 전날 코리아하우스에서 품고 돌아온 질문이 하룻밤 사이에 더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감각으로는 분명히 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AP통신 기자로서 감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국제행사 운영팀이 공개한 공식 방문자 분석 자료를 열었습니다. 각 전시관별 방문객 수, 체류 시간, 재방문율, SNS 언급량 추이. 저는 기사 참고용으로 훑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코리아하우스 하루 평균 방문객 2,000명. 숫자 자체보다 그 아래 항목이 더 눈에 걸렸습니다. 사전 예약 현황. 운영기간 전 일정 마감. 예약에 실패한 방문객들이 현장을 직접 찾으면서 매일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이 채워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운영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4만 명 이상이 코리아하우스를 경험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방문객 구성 비율. 코리아하우스를 찾는 방문객의 70% 이상이 이탈리아 현지인이라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올림픽 기간 각국 홍보관의 주요 방문객은 대개 선수단 관계자, 해외 미디어, 그리고 올림픽을 보러 온 외국 관광객입니다. 현지인이 70%를 넘는다는 것은 이 공간이 올림픽과 무관하게 밀라노 시민들의 발길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전날 줄 안에서 봤던 장바구니 든 60대 여성, 유모차를 끌던 젊은 부부. 그 장면이 이 숫자로 설명됐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저는 의자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현지 커뮤니티 자체 평가 결과였습니다. 밀라노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각국 홍보관을 자체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에서 코리아하우스가 최상위 등급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확인하러 세계 각국의 행사 기획, 관계자와 취재진이 코리아하우스를 벤치마킹하러 매일 방문하고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배우러 오는 공간. 저는 그 대목을 2번 읽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다시 코리아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착하니 어제와 분위기가 비슷했습니다. 아니, 어제보다 조금 더 활기찼습니다. 폐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사람이 줄지 않았습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 코너 앞에 30분 대기줄이 생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 옆에 서서 잠시 관찰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미 체험을 마친 사람들의 결과를 구경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경험의 일부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올리브영 제품 체험 코너에서는 프랑스 억양의 여성 2명이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품명과 성분을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뷰티업계 관계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파리에서 온 뷰티 편집숍 바이어라고 했습니다. 공식 미팅이 아니라 그냥 둘러보러 왔다가 생각보다 흥미로운 제품이 많아서 메모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어떤 수치보다 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한쪽에서 낯익은 점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컵라면을 먹던 캐나다 바이애슬론 선수였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팀 동료로 보이는 2명을 데려왔습니다. 3명이 한강 편의점 코너 앞에 서서 메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먹은 게 맛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재방문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다시 자료로 돌아가 재방문 관련 항목을 찾았습니다. 전체 관람객 중 2번 이상 방문한 비율.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혹시 오류가 아닐까 싶어 원본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셋 중 하나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국제문화행사에서 이 숫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보면 지나가는 게 보통이니까요. 자원봉사자의 설명 방식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체험 코너 앞에 서서 봉사자가 방문객에게 설명하는 방식을 한동안 지켜봤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현대기술을 이야기할 때도 전통을 설명할 때도 같은 온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절제돼 있었는데 그 절제가 오히려 신뢰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이 낯설면서도 설득력 있다고 느꼈습니다. 프레스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제 적어둔 두 줄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경하러 온 게 아니다. 그리고 과시가 아니라 일상. 그 아래에 오늘 확인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현지인 70%, 재방문, 벤치마킹 행렬, 사전 예약 전일 마감. 숫자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숫자가 조용히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사 방향을 진지하게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머릿속 어딘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문화 홍보 그 이상이라는 느낌,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프레스센터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카를로스를 마주쳤습니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 문화부 소속으로 유럽 내 아시아 문화 트렌드를 15년째 전문적으로 취재해온 기자였습니다. 저와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처음 만났고 그 이후 국제 행사 현장에서 가끔 얼굴을 마주치는 사이였습니다. 냉정하고 분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상보다 구조를 먼저 보는 유형이랄까요? 저는 그런 그의 시선을 대체로 신뢰했습니다. 카를로스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취재하고 오는 길이야? 그렇다고 했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요즘 거기로 발길이 몰리더라고. 나도 어제 잠깐 들렀어. 저는 데이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지인이 방문객의 70%를 넘는다는 것, 사전 예약이 전일 마감됐다는 것, 타국 행사 기획자들이 벤치마킹하러 매일 찾아온다는 것. 카를로스는 커피잔을 손에 든 채 제 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숫자는 인상적이지. 근데 에단 생각해봐. 한국이 이런 기획에 얼마를 쏟아부었겠어. 빌라 네키 캄필리오 대관료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야. 자원봉사자 교육, 콘텐츠 설계, 협력기관 섭외. 전부 돈이라고. 자본으로 만들어낸 인상이야. 저는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카를로스는 계속했습니다. K-팝도 마찬가지 아니야? 기획사가 수십억을 들여 아이돌을 만들어내고 세계 시장에 내보내는 구조잖아. 철저하게 설계된 감동이라고. 문화는 원래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야.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된 감동은 오래 못 가. 10년 뒤에도 사람들이 코리아하우스를 기억하겠어? 그 말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왔으니까요. K-팝이 세계를 휩쓸기 시작할 때 저는 그것을 정밀하게 설계된 문화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90년대를 장악했다가 밀려났고 미국 팝 문화가 그 자리를 채웠다가 또 다른 무언가에게 바통을 넘겼습니다. 파도는 항상 바뀌는 법이었습니다. 카를로스의 논리는 간결했습니다. 자본이 만든 인상은 자본이 빠지면 사라진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 내밀고 있는 것이 정교하게 포장된 상품이라면 그 포장이 낡아지는 순간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프레스센터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카를로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의 정체가 그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은데 당장 손에 쥔 근거가 없었습니다. 감각으로는 분명히 뭔가 다르다고 느꼈지만 그것을 논리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날 코리아하우스에서 봤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제주도 추천 결과를 보며 혼자 웃던 60대 이탈리아 여성. 컵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던 캐나다 선수. 올리브영 제품 성분을 수첩에 메모하던 파리 바이어. 그 표정들이 설계된 반응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카를로스가 옳다면 그 표정들도 결국 정교한 기획의 산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각도에서였습니다. 카를로스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감각이 아니라 숫자로, 인상이 아니라 구조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실제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밀라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레스센터 안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화면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첫 번째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카를로스의 말을 검증하려면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실제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가 뜨기 시작한 게 201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한국은 세계에 무엇을 내밀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손에 쥐고 자료를 역방향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숫자는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 규모였습니다. 2023년 기준 약 130억 달러. 저는 그 숫자보다 그 아래 꺾은 선 그래프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성장 곡선이 시작된 시점이 2012년이었습니다. K-팝이 세계적으로 폭발하기 전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지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문화 콘텐츠 수출은 이미 그때부터 조용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10년 새 약 4배. 이 성장이 단순히 K-팝 열풍의 결과라면 그래프는 2015년 이후에 갑자기 솟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곡선은 완만하고 꾸준했습니다. 유행이 아니라 축적의 모양이었습니다. 망산 수출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2022년 17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9위. 저는 이 숫자가 처음엔 뜬금없이 느껴졌습니다. 문화 행사를 취재하다가 왜 방산 수출인가? 그런데 자료를 읽어내려가면서 그 연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산 K 전차와 K9 자주포 대규모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만으로도 세계 방산 역사에 기록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폴란드 측 발언을 찾아봤습니다. 단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이 자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납기를 지키는 나라라는 것, 계약한 것을 계약한 대로 이행하는 신뢰가 선택의 이유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주는 한국산 잠수함 건조 기술을 검토했고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는 방산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한 번 맺은 약속을 지켜온 기록이 이 계약들의 토대였습니다. 반도체 항목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급망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멈췄고 가전제품 출하가 지연됐습니다. 반도체 하나가 현대산업 전체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때 세계가 실감했고 그 혈액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유럽이 전기차 전환을 선언하면서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가 배터리 공급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었습니다. 유럽의 탄소 중립 목표가 한국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업계 안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카를로스는 한국이 자본으로 인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자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방산 납기 이행, 배터리 기술 협력. 이것들은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신뢰의 기록이었습니다. K-팝이 세계를 흔들기 훨씬 전부터 한국은 이미 세계 무대에서 자기 자리를 단단하게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다시 콘텐츠 수출 그래프로 돌아갔습니다. 그 완만하고 꾸준한 곡선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K-팝과 드라마가 세계를 흔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닥에는 수십 년 동안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지키고 한 번 맺은 계약을 끝까지 이행해온 기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가 혼자 뜬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쌓이고 산업이 확장되고 국제 무대에서 신뢰가 축적된 토대 위에서 문화가 꽃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카를로스의 논리가 인과를 거꾸로 읽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포장이 먼저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채워진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용이 먼저 쌓였고 그 내용이 문화라는 형태로 세계 앞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K-팝은 뿌리가 아니라 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썼습니다. 자본이 아니라 신뢰가 쌓인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K-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내일 기사 방향의 초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막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행사장으로 나왔습니다. 밀라노의 2월 새벽은 차가웠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걸으면서
저는 이 풍경을 23해 동안 얼마나 많이 봐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G20이든 국제행사의 마지막 날 아침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것이 공식이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자 예상했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각국 전시관들이 하나둘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포장재를 두른 상자들이 복도에 쌓여 있었고 현수막을 걷어내는 인부들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간들이 텅 빈 채 형광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서두르는 것도 아니었고 아쉬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방향으로 발을 옮기던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전시관들이 침묵 속에 짐을 싸는 그 시간에 코리아 하우스 방향에서만 소리가 났습니다.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커졌습니다. 도착해서 본 것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아니, 어제보다 더했습니다. 입구 앞 대기줄이 어제보다 길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새벽부터 웃으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성화가 오늘 밤 꺼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만은 마치 오늘이 첫날인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간 전체를 한 바퀴 훑었습니다. 그러다 한쪽 테이블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성 2명이 한국 측 담당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명함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북유럽 스트리밍 플랫폼 관계자들이었습니다. K-드라마 유통 협력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막을 내리는 바로 그날 아침, 계약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중동 국적으로 보이는 3명이 한국 측 담당자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스마트시티 에너지 관리 시스템 관련 기술 협력이었습니다. 배터리와 전력망 운영 쪽으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그 여유가 오히려 신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카를로스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본으로 만든 인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인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화가 꺼지는 날, 다른 전시관들이 트럭을 부르는 속도로 짐을 싸는 동안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시간대 안에 있었습니다. 마치 행사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진짜가 시작된다는 듯이. 그때 옆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를로스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제 옆에 서서 코리아 하우스 내부를 천천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한테 자본론을 설파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북유럽 바이어들이 앉은 테이블을 보다가 중동 관계자들이 앉은 테이블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원래 계획된 미팅이야? 아니면 즉흥이야?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둘 다야. 계획이 있었으니까 즉흥이 생긴 거지. 카를로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제 저한테 10년 뒤에도 기억하겠냐고 물었던 그 사람이 지금 노트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고. 이건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결과라고. 모두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에 한국만 홀로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올라탄 게 아니었습니다. 계획하고 쌓아두고 마지막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에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균열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프레스센터로 돌아온 것은 오후였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켰습니다. 기사 제목 칸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커서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제가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 정원까지 이어진 줄. 제주도 추천 결과를 보며
혼자 웃던 60대 이탈리아 여성. 컵라면 국물을 마시고 눈을 감던 캐나다 선수. 폐막 당일 아침에도 계약서를 펼치던 북유럽 바이어들. 그리고 노트를 꺼내던 카를로스. 방향은 잡혀 있었습니다. 쓰고 싶은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을 쓰려는 순간 뭔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저는 AP통신 소속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통신사가 내보내는 기사는 감동수기가 아닙니다. 사실이 먼저고 분석이 다음입니다. 어느 한 나라를 향해 감정적으로 기울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AP통신의 원칙이었고 제가 23해 동안 지켜온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한국에 설득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다시 냉정하게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사흘 동안 목격한 것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봤습니다. 코리아하우스의 동선은 의도적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체험 코너, 안쪽으로 음식과 뷰티, 끝에 문화체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머무르고 이동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도록 짜여 있었습니다. 수십 곳의 후보지를 검토한 끝에 빌라 네키 캄필리오를 선택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수개월 전부터 진행됐습니다. 북유럽 바이어와의 미팅, 중동 관계자와의 기술 협력 논의. 그것도 사전에 조율된 일정이었습니다. 전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흘 동안 목격한 것은 정교한 연출이었던 걸까요? 카를로스의 말이 다시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자본으로 만든 인상이라고 했죠. 저는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계획했다는 것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했다는 것은 이 무대를 단순한 이벤트로 여기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수십 곳의 후보지를 검토하고 수개월 동안 봉사자를 교육하고 바이어 미팅을 사전 조율한 것. 그것은 자본의 과시가 아니라 진지함의 증거였습니다. 연출과 진심이 반드시 서로를 배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숫자가 있었습니다. 방문객의 70%가 밀라노 현지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현지인은 속지 않습니다. 자기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에 가장 냉정한 사람들이 밀라노 시민들입니다. 관광객이라면 모를까 장바구니를 든 채 동네를 걷다가 줄을 서는 사람들, 이미 알고 있는 공간에 낯선 것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외면하는 것이 로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출만으로는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진짜가 그 안에 있을 때만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각도로 자료를 뒤졌습니다. 행사 주관 측 공식 운영 보고서, 타 전시관 관계자 인터뷰, 방문객 SNS 게시물 수백 건을 밤새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설계는 됐지만 반응은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화면을 찍던 여성의 웃음, 컵라면 국물 앞에서 눈을 감던 선수, 성분표를 메모하던 파리 바이어. 그 순간들은 기획서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장면이었습니다. 감동과 저널리즘적 객관성이 반드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감동을 지우는 게 아니라 감동의 근거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숫자도 있었고 현장도 있었고 구조도 있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제목 칸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날 때 한국은 시작됐다. 밀라노에 처음 도착했을 때 머릿속에 있던 제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메달 집계, 스타 선수, 폐막식 연출.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그 기사와는 저는 처음으로 내일 아침 송고할 기사가 기대됐습니다. 23해 동안 그런 감각은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성화는 몇 시간 뒤면 꺼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이번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송고한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파일을 넘기고 나서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불꽃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성화가 꺼지는 순간을 저는 프레스센터 화면으로 봤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흘렀고 조명이 하나씩 꺼졌고 경기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챙기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아직 쓰지 못한 것들이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블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오후였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코리아하우스 쪽으로 향했습니다. 취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장 골목에 들어서자 철수가 한창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트럭이 와 있었고 복도는 포장 상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간판이 내려지고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도시는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세계의 중심이었던 공간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건물로 돌아가는 것. 저는 그 풍경을 23해 동안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코리아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에 정리를 마쳤는지 입구는 닫혀 있었습니다. 테이블도 그릇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던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깔끔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열려있는 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는 스태프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한복 포토존이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철수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남겨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포토존 앞에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이탈리아 할아버지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잠시 후 안쪽 탈의 공간에서 소녀가 나왔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이탈리아 소녀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였습니다. 소녀는 치마 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화면을 맞추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1장, 2장, 3장. 할아버지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불렀습니다. 소녀가 옆에 붙어 화면을 같이 봤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들여다보는 그 뒷모습을 저는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소녀가 근처에 있던 자원봉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옷이 무슨 의미예요? 자원봉사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소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허리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특별한 날에 입어온 옷이에요. 가족이 함께하는 날, 새해, 결혼, 태어난 날. 소중한 순간마다 이 색깔들이 함께했어요. 소녀가 자기 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 없이 스마트폰을 들어 사진을 한 장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말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오래 웃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썼습니다. 한국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다. 경험하게 했다. 잠시 그 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판 것은 상품이 아니었다. 기억이었다. 저는 수첩을 덮고 그 자리에 서서 코리아하우스의 마지막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한복 포토존이 천천히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태프들이 조심스럽게 옷걸이를 내리고 천을 걷었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왔을 때처럼 조용히. 저는 그 방식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흘 동안 제가 이 공간에서 목격한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비한 것을 보여줬고 경험하게 했고 기억 속에 색깔을 남겼습니다. 밀라노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는 평범했습니다. 올림픽의 흔적이 이미 지워지기 시작한 거리. 현수막이 내려진 자리, 텅 빈 광장. 세계는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 줄을 섰던 60대 이탈리아 여성은 오늘 저녁 누군가에게 제주도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는 것을. 컵라면 국물을 마시던 캐나다 선수는 집에 돌아가서도 그 맛을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늘색 저고리를 입고 할아버지 앞에 섰던 소녀는 오늘 찍은 사진을 오래 간직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그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를 한국으로 향하게 만들 것입니다. 선언이 아니라 기억으로, 홍보가 아니라 경험으로. 더블린으로 돌아가면 저는 편집장에게 한국 관련 장기 기획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단순한 문화 소개가 아닙니다. 왜 이 나라가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 구조 전체를 짚어볼 것입니다. 트렌드가 아니라 축적에 대해, 화려함이 아니라 신뢰에 대해,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은 약속에 대해 그 이야기를 반드시 써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올림픽은 끝났습니다. 성화는 꺼졌고 선수들은 떠났고 세계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밀라노의 어느 골목, 빌라 네키 캄필리오 정원에서 시작된 그 줄의 의미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다는 밀라노에서 줄의 끝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줄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계가 한국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에 여러분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지켜온 것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